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 네. 유진 씨는 혹시 20대 들어서 뭐 인생의 암흑기랄까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암흑기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지만 제가 좀 20대 초기에 사고가 좀 크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발목 수술을 좀 오랫동안 하고 좀 병원에서 아이고. 오랫동안 생활을 보냈던 게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규 씨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아무래도 제대를 하고 나서 이게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없다 보니까 조금 진로를 정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어서 그때 좀 많이 방황을 했거든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했는데 그때가 저한테는 조금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또 대부분의 20대가 인생의 암흑기를 꼽아보라 이렇게 물어보면 구직자 신분일 때를 많이들 꼽는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 취업이라는 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는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네. 이런 상태에서 오늘 같은 월요병까지 오게 되면 마음이 좀 지치기가 십상입니다. 스트레스가 피할 수가 없다면 빨리 잘 털어버리고 극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법을 하나 찾아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동안 조금 자연스럽게 이 방법을 해봤을 것 같아요. 왜 시험 공부를 하기 전에 공부보다는 뭔가 책상 정리도 하고 주변을 네.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간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 실제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게 느껴질 때 뭐 책상이나 옷장을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하는 게 정신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취업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보니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럴 때는 좀 시리즈물을 연달아 보거나 고민되는 내용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공감을 받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네, 저나 유진 씨가 이렇게 전해드린 내용을 조금 참고해서 스트레스 푸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저희가 또 취준생분들에게 하나의 소식을 더 전해드리자면 저희가 또 상반기 공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저희가 정말 적극 추천해드리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왜 떨어졌나 시즌4가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출연할 지원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스펙과 자소서, 면접에 직무 지원 전략까지 국내 최고의 컨설턴트들과 함께하는 1:1 맞춤 전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월요일 잡정보센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대한민국 모든 취준생들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채 합격을 위한 필수 가이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요. 취업 컨설팅계의 뇌생남,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뇌생남 마음에 드십니까? 네, 이 대부분은 전혀 보질 못해가지고 저도 좀 매번 당황스러운데 이 부분을 항상 안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여기만. 뒤에 부분부터 중요하니까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뇌생남 대 취업 요정 중에 하나 고르신다면 어떤 거를 저희가 불러드릴까요? 취업 요정이 더 어울리는 것 닭이 같습니다.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냥 거짓 없이 사기 안 치는 그런 전문가로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피해가시네요. 이제. 네. 자, 저희가 앞서서 뭐 인생의 암흑기 이런 얘기를 좀 해봤었는데 차 코치님도 인생의 암흑기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예, 있었죠.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저는 이제 인도에서 약 2년간 살았습니다. 인도 예,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인도에서 살았고 원래 코 건강이 이렇게 비음이 좀 약간 있는데 그때 생겼습니다. 그 서울은 공기가 맑은 편이고요.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 기억나요. 열심히 힌디어를 공부했죠. 인도가 공기가 더 안 좋은가요? 그럼요, 뉴델리. 그러면 인도에서 뭐 공기뿐만이 아니라 조금 뭐 정신적인 압박이라던가 아니면 그렇죠, 뭐 뭐. 생활하는데 정말 열악해서 힘들었다 이런 부분도 있나요? 죽을 때까지 먹을 카레는 다 먹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레를 많이 예, 드시고. 그런 거 정도. 그 외에는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이 아픔에 비한다면 뭐 힘든 건 아닙니다. 네. 또 카레, 뭐 3분 카레 이런 거 편의점에 가면 많이 저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배고플 때마다 편의점 가서 줄인 배를 채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는 그래서 24시간 우리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없을 것 빼고 다 있다는 편의점 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다룰 기업은요. 롯데그룹의 계열사 세븐일레븐으로 불리는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입니다. 네. 차코치님 제자들 중에는 이 편의점 채용에 지원하는 정도가 좀 어느 정도인가요? 예, 뭐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는 편의점 업체를 다룰 텐데 대부분들이 다들 지원을 한 번쯤은 다 하시죠. 일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안 해보신 분도 없고요. 뭐 안 해봤다 하더라도 지인이 다 뭐 운영을 하고 계시거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분들, 아름아름 통해서 지원들을 하시다 보니까 각기 다양한 이유들로 지원 동기들도 나오고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도 고민을 다양하게 하시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은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예체능 계열인 분들 혹은 뭐 내가 원래 기자직이나 뭐 아나운서직 희망하셨다가 도저히 취업이 힘들 때 전국 무관이라 한번 넣으시는 분들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도 지원들을 많이 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지원 동기를 같이 고민할 때 좀 어려움들이 약간 있으시죠. 네. 네, 사실 이 편의점이라는 게 정말 몇 걸음 가다 보면 몇 개가 연달아 나올 정도로 정말 많고 또 롯데하면 계열사가 워낙 많은 기업인데 자 오늘은 저희가 코리아 세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취준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좀 많은 편인가요? 예, 인기가 이게 많아지려고 많은 게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롯데 백화점이나 뭐 롯데 마트, 뭐 슈퍼 아니면 롯데 제과 이런 문과 계열 분들에게는 이 회사들이 주로 인기가 있는데 네. 이쪽 회사들에 지원하기엔 그 막연하게 스펙이 좀 낮아서 내가 서류에서 떨어지진 않을까라는 걱정 탓에 좀 채용 규모도 많고 그 바로 집 앞에도 편의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내가 이야기할 거리 그리고 입사 이후에 일하는 데 있어야 거부감이 좀 덜한 진입 장벽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지원을 했다라기보단 현실적인 접근에서 이 회사 지원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판단으로 지원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이 영상을 생방송이 아니라 뭐 다른 여타 채널들을 통해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그 마음 안고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좀 동네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요. 24시간에 언제든지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는 좀 신세계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편의점이 바로 세븐일레븐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좀 집 근처에 있어서 이틀에 한 번꼴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 편의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세븐일레븐이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 대본을 처음 준비할 때는 그 일반적인 기사에 따르면 89년도 5월 6일 날 올림픽 공원 있는 그 오륜동 쪽에 세븐일레븐 1호점이 생긴 게 최초다라는 기사들이 일부 있었는데 네. 제가 정확하게 검색을 해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을 좀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네네. 그걸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1982년도에 롯데가 롯데세븐이라는 이름으로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그 운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약수동 이쪽에서 약수시장이 있는 신당동에서 첫 점포를 열었는데 당시 물가 사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서 84년도에 3호점 논현동까지 냈다가 1억 원의 적자를 그 당시 돈 1억 원의 적자를 내고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여러 업체분들이 등장은 합니다. 실제로 1988년도에는 미국에서 그 당시에 체인으로 6개 지점을 운영하시던 유재성 선생님께서 지인들과 함께 노량진에서 편의점을 운영을 하셨어요. C스토어라는 이름을 아마 운영하신 걸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 업체가 유지가 됐었고 프랜차이즈 기업, 즉 기업형 형태로서 도입을 한 게 이제 정식으로 도입이 된 게 1989년 5월 6일 날 세븐일레븐의 1호점, 1호 직영점이 생긴 곳입니다. 그 해 같은 해에 광화문에 로손이라고 또 생기고요. 이런 식으로 점차 회사들이 여러 그 편의점 체인들이 우리나라로 도입을 했던 게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중반까지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후부터 롯데 코리아 세븐은 그쪽에 맞게 회사의 어떤 상황과 노력에 맞게 사업태를 이어져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BGF 리테일과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GS 리테일, BGF 리테일, 롯데 코리아 세븐이 세 개 기업이 주로 편의점업을 우리나라에 유지를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 기존에 있던 기업들 중엔 로손이라든가 바이더웨이 이런 기업들은 2010년도 이전에 다 인수합병을 진행을 했고요. 네.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롯데 코리아 세븐이 아직 10,000개 점포는 보유하지 못한 채 9,700개 정도의 점포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영과 가맹 형태로 구조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사세를 확장해 나가는 건 편의점 사업의 어떤 발전 때문에 증가가 됐었지만 그 세계 최초로 어떤 무인 점포 스마트 시그니처 1호점을 작년 5월 달에 이제 개점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지문 인식으로 결제를 시킨다거나 점원이 없는데도 스마트한 결제를 뭐 롯데페이 같은 거 혹은 엘페이 등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도입을 하는 것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업계에서 비유를 한다면 새로운 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중에 한 곳이다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의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물류 같은 걸 그 GS 리테일이나 BGF 리테일은 이제 자회사가 있습니다. BGF 뭐 로지스나 GS 네트워크스 이런 곳에서 물류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물류 관련 비용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좀 덜한 편인데 이쪽은 계열사인 롯데 로지스틱스 쪽의 물류 비용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전체 회사의 발전 정도 대비 실제로 회사 규모의 영업이익은 좀 생각보다 다른 두 메이저 기업보다는 좀 덜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뭐 애초에 말씀하셨던 이 89년에 어쨌든 최초 24시간 편의점이 생겼고 처음으로 시작된 건 한 82년도 이때부터 그렇죠. 시작이 된 거죠. 네. 어쨌든 역사적으로 봐도 꽤나 생각보다 더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 지금 2018년도 상반기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의 공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뭐 지난 서류 전형부터 인적성까지 저희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코치님 그렇다면 이번 코리아세븐의 상반기 공채를 조금 뭐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대본 보셔서 놀라셨겠지만 저희 이남규 아나운서님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난 거군요. 스코이. 네, 굉장히 좋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꾸준한 전형으로 꾸준한 네. 문항들로 우리 곁에 함께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힘내시고요. 차크츠님이 코리아 세븐이 이남규 아나운서 같다라고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채용에서 좀 경쟁률은 좀 어느 정도였나요? 예, 일단은 뭐 경쟁률은 사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경쟁은 기본적으로 100단위로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직무에 따라서 상이하다 뭐 이런 접근을 하기에는 뭐 늘 FC를 채용을 하기 때문에 경쟁들이 되게 다양하고요. 허수들도 일부 계십니다. 글자 수가 모자르게 쓰셔서 조기에 서류에서 좀 탈락의 고배를 맞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최소 70명에서 최대 100여 명의 인원을 채용을 하는 곳이고 전공 무관이기 때문에 뭐 이공계열 분들도 일부 채용이 좀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조금이라도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면 전공 구분 없이 과감하게 이쪽 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의 뭐 체력이나 관여도의 강점을 바탕으로 글을 써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전형 자체도 상대적으로 자기소개서나 면접, 특별히 문항이 바뀌는 일 없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사채가 있기보다는 물론 회사 표현을 잘해야겠죠. 사채, 그러니까 그 나쁜 사채가 아니고요. 회사 차원의 채용이 있는데 네. 그 채용과는 별개로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건 대졸 공채, 그러니까 롯데그룹의 공채의 하위 개념인 코리아세븐 주식회사의 공채라는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공채의 전형이 뭐 특이하게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늘 한결같이 꾸준하다. 그래서 이남규 아나운서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엄청난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 편의점이라는 게 정말 전성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몇 걸음만 가도 편의점이 계속 많고 이게 또 다 다른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같은 브랜드인데도 마주보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채용 규모도 굉장히 많고 큰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형태의 기업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이 코리아세븐에 대한 취준생들의 인식이나 생각은 어떤 편인가요? 인식이나 생각은 좀 약간 막연하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구직자들의 마음을 저는 조금 알겠거든요. 왜냐하면 서류 전형 쓸 때 그리고 면접 전형 다가올 때 인접성 풀 때 각기 다른 감정들로 이 전형을 이해해주고 계신데 네네. 확실히 서류 쓸 때만 해도 가능성이 조금 있겠다. 그러니까 이야기거리도 많고 직접 매장들도 이제 오프라인에 있다 보니까 둘러보시고 하다 보면 네네. 아무래도 특징이 좀 보이시고 디테일을 살려서 자소서를 쓰려고 관여도가 높게 지금 접근하시는 게 많고요. 반면에 이쪽에 이따 면접 전형 짧게 다루겠지만 이제 구조화 면접 스타일로 실무진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 경험을 또 되게 잘게 나누어서 굉장히 구체적인 꼬리 질문을 하는 형태로 면접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좀 힘들어하시죠. 이 회사에 입사를 좀 꺼려하실 수도 있고요. 준비하시다가 네. 본인이 힘들어서 지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경험이 없다고 말을 멈추면 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들도 전형에 따라 상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좀 가깝게 느껴지는 만큼 그만큼 또 막상 취준을 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좀 전형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취준생들이 자소서에 대한 체감 난이도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편의점 뭐 덕후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편의점 업계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작성하시기가 좀 쉬운 편이다라고 말씀들을 주셨고요. 반대로 이쪽 분야에 거의 관심이 없다가 뭐 이를테면 금융권 취업을 하려고 했다거나 뭐 MD 뭐 이렇게 좀 특정 직무에 몰입이 됐거나 일부 이공계 분들 중에 전공 무관이라서 지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작성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과 달리 자기소개서의 문항 자체가 굉장히 심플한 편이거든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뭐 지원 동기 네 글자죠. 이 네 글자가 주는 그 무거움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여기를 왜 지원했는가, 즉 역으로 말하면 내가 왜 뽑혀야 되는가를 좀 가늠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내가 관여도가 많고 아는 게 많을수록 그 문장 하나, 소제목 하나도 표현이 좀 다릅니다. 뭐 세븐일레븐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식으로 적기보단 PB 브랜드의 특정 명칭과 함께 이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를 이렇게 높이는 현장 중심형 인재. 뭐 이렇게 좀
구체화돼서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할수록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고민한 만큼 글의 결과, 자기소개서의 결과가 다르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가 세븐일레븐 자소서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보셨지만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번이 지원 동기 500자 내에 써야 되고 2번이 성장 과정 800자, 3번 사회활동 800자, 4번 소중한 경험 800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후 포부 500자를 적으라고 나와 있는데 지원자들이 자소서 작성을 하면서 조금 이 항목이 특히나 어려웠다 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뭐 사실 이런 문항을 다루는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뭐 인터넷 강의도 있고 네. 그리고 영상들도 참 많죠. 각종 취업 포털이나 여러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주시고 다 다르시지만 제가 속해 있던 영역들 그리고 제가 만난 학생분들을 본다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건 2번의 성장 과정과 3번의 사회활동이 아닌 1번인 지원 동기 그리고 4번의 소중한 경험, 5번의 입사 후 포부. 정말 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명확한 물음에 의외로 답들을 못하고 계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성장 과정과 사회활동은 여러분의 그 이야기 자체를 잘 담아낸다면 무리가 없겠지만 내가 여기를 왜 지원했는가, 특히 다른 편의점이 아닌 왜 코리아 세븐, 즉 세븐일레븐에서 FC, 영업관리로 일을 해야 되는가의 이유를 제대로 찾지 못한 채 막연하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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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B2B 업체에서 해외 영업을 지원하는 분들 중에 일부 좋아요 그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자부심? 맞아요. 자주 쓰시는 표현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쟁이 좀 고도화되고 역시나 웬만한 업체들에서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이 회사를 지원을 했다간 탈락을 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보다 그 인적성 전형이 중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 좀 통과되는 배수 비율이 넓어졌다고 하지만 막연한 어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는 좀 지양해야겠습니다. 일단 지원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왜 뽑혀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내가 내가 지원할 만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안 되고 내가 뽑혀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가 뽑혀야 될 만한 명확한 이유를 말한다는 건 내가 어떤 게 내가 여기에 일을 했을 땐 구성원으로서 내가 담당할 점포 혹은 회사의 전체의 어떤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들을 비추어 볼 때 어떤 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우리가 이런 볼펜을 사러 문방구에 갔다 가정을 합시다. 펜 주세요 했는데 아무 펜이나 사면 좀 주저하겠죠. 근데 주인분께서 이거는 무려 3가지 색이 나오는 펜입니다. 금액도 나쁘지 않고요. 라고 했다면 이게 더 도움이 되겠군 하는 마음으로 펜을 구매하게 되실 겁니다.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막연하게 이러한 방향, 새로 나온 브랜드, 스마트 시그니처 점포의 어떤 우수함이 나에게 큰 자부심이 되어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우 라고만 말씀을 하신다면 그 누가 본인이 여기서 일을 잘할 거란 확신이 들까요? 반쪽짜리 지원 동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방향에 맞추어 내가 어떤 면에서 회사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한 그 내용을 실제 매장을 방문을 하셨건 현직자를 통해 들으셨건 채용 설명회를 통해 느끼셨건 여러 방향과 관점으로서 그중에 한두 개라도 제대로 포인트를 잡고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입사 후 포부는 뭐냐라고 질문들을 주시는데 입사 후 포부는 이제 그걸 좀 구체화시켜서 계획단으로 진행을 하는 거겠죠. 당연히 이제 시기별로 일반적으로 접근들을 하실 겁니다. 뭐 입사 초기에는 어떻게 할 거고요. 뭐 중장기에는 어떻게 할게요. 뭐 충분히 말되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좀 막연하게 그 기간에 어울리지 않는 입사 후 포부를 적어놨다간 혹은 좀 너무 좀 허망하게 너무 막연하게 내 미래의 포부를 전달하고 가맹점주와 상생을 이끌어낸다거나 어떤 본사와 점주와의 가교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추상적인 표현만을 적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표현이 틀렸다라는 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표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액션의 표현들이 나와줘야겠죠. 이를테면 뭐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로 인해서 좀 비용이 발생하는 점주에겐 그 비용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해서 방법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준다거나 아르바이트생 운영 때문에 고민이 있다면 좀 효과적인 어떤 좀 고용이나 이런 면에 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내가 좀 더 고민해 준다거나 아니면 타 회사들 인접 지역의 타 점포 대비 이 점포에 줄 수 있는 좀 혜택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다거나 상권 분석을 좀 체계적으로 한다거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나은데 좀 이 구체성에 대해서 약간 막연하거나 좀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막연하게 작성하시는 분들은 좀 좋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본인만 소중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방송이 참 소중한 경험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그냥 전문가분 나오셨는데 그게 뭐가 소중해?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경험이 이게 왜 소중한지 이유가 좀 안 드러난 채 했다에 나열로만 글자 수가 채워졌다면 소중한 경험이 아니라 자기 자랑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소중한지, 그 당시에 역할이 뭐였고, 목표가 있었다면 목표를, 결과가 있었다면 결과를 좀 드러나는 구성으로서 글을 작성하신 다음에 내 역할, 목표, 결과가 충분히 드러났는지를 검토해 보신다면 좀 막연한 소중함이 아닌 정확한 소중함으로 그 평가하는 분들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소중한 경험이 어쨌든 조금 뭐 공감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차 코치님 이 방송이 많이 소중하신가요? 열심히 해야죠. 저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한준희 캐스터도 함께 하고 피디님 화이팅. 왜 소중한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말끝을 흐리시네요. 당황스러운데요. 갑자기 면접 질문 같이. 일단은 이런 좀 사실 오프라인 현장에서 학생분들과만 이야기하던 걸 네네. 이런 정말 훌륭한 TV 채널에서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원 전략을 조금이라도 쉽게 풀어드린다는 점이 저에겐 참 의의가 있습니다. 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자기소개서에 이제 소제목을 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글자 수가 500자, 800자 이렇게 적다 보니까 네. 소제목으로 조금 포인트를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조금 도움이 되는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소제목으로 쓰는 게 좋고요. 어차피 글들이 거기서 거기인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차별화된 소제목이면 좋겠죠. 뭐 대화체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제가 합격한 친구들 자소서 중엔 뭐 이제 솔직히 많은 분들이 쓰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함부로 반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남규 씨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제목이 나옵니다. 입사 후 포부. 이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조금이라도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 소제목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그런데 아까 뭐 1번, 4번, 5번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쉬웠던 게 2번, 3번 문항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쉬운 거를 또 못 쓰는 분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실수하면은 더 억울할 것 같은데 진짜 여기서 억울하겠죠. 패착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개인 경험을 너무 적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를테면 본인이 자격증을 취득했던 일화라던가 아니면 친구와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적어주시고 본인만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에이 그렇게 적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되게 이것저것 고민들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실제로 되게 다양한 이 세상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본인처럼 글을 꼭 잘 쓰라는 법은 없는 거겠죠. 본인의 이야기와 성장 과정을 적어주는 것과 상대방이 본인의 성장 과정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지원자인지를 파악하게 적는 건 명확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본인의 성장 과정도 상대가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키워드화 한다거나 본인의 어떤 결과 중심으로서 기술이 되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이 지원자의 어떤 가치관이든 이 지원자가 누적적으로 다져져 온 이 사람의 강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사회활동도 본인이 뭐 단순하게 뭐 사람 간의 단편적인 관계에서 갈등을 극복했다 수준이 아니라 좀 입체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사리 분별을 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막연하게 적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줄 아는 강점으로서 좀 베풀고 배려하는 그런 협업의 가치를 좀 실현해주는 내용들을 쓰신다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이 좀 구체화될 수 있겠습니다. 네. 차 코치님이 1번에서 5번까지 문항별로 전략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대본을 좀 슬쩍 보니까요. 아직 말씀 안 하신 전략이 좀 있네요. 우리 취준생들이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꼭 유념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타 브랜드에서 일하신 경험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이를테면 뭐 G사, 뭐 B사, C사. 뭐 C사, 뭐 M사, 민사 왜 그래야 되냐 이겁니다. 그런 거 전혀 거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새벽 4시에 문자 왔는데 이거 써요 말아요 막 이런 분들 계신데요. 과감하게 적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항들이 두 번째로 일단 평범한 편입니다. 문항이 평범하기 때문에 평범한 문항을 평범하게 답해서는 곤란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동기와 같이 막연한 얘기들 혹은 성장 과정에서 뻔한 내 친구 얘기라든가 뭐 단순히 특히 많이들 접근하시는 게 이제 코리아 세븐 혹은 세븐일레븐 이렇게 검색하면 뭐 지금 검색하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창립 30주년 기념 뭐 할인 이벤트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제 16일까지 인턴 전형 또 쓰실 분들이 일부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여기에서 창립 30주년 이벤트, 유구한 역사, 화려한 이벤트 역시 코리아 세븐 이런 식으로 글이 그냥 막연하게 나와서는 좀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본인 자신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글 쓸 게 나의 얘기를 쓸 게 마땅치가 않네요. 쓸 얘기가 별로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을 좀 약간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기억에 의존해서 내 이야기를 좀 썰을 푸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글자 수가 비록 적더라도 겉도는 이야기로 글을 채우기보단 속이 꽉 찬 이야기로 채우려면 본인의 강점이 뭔지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들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 여기다 좀 더 살을 보태자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책임감이 있는 인재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이 주변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방송에 나오는 저희 3명 다 책임감 있습니다. 다 막연하게 책임감이 있다라고만 말을 하면 설득이 힘든 겁니다. 그럼 설득할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일단 책임감이란 그 표현을 지금 내가 왜 읽어야 되는지 이걸 읽는 이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즉 실제 업무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좀 기재를 느껴질 수 있게 적어주시는 포인트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경험을 토대로 내 책임감을 어필하고 싶다면 해당 경험 속 어려운 상황이 드러나야 본인이 책임감을 발휘했다는 게 입증이 됩니다. 그 어려움이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닌 좀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 뭐 기간이 한정돼 있다거나 인원이 부족했다거나 방법이 좀 수가 나쁘지 않았다거나 등등 본인이 고민하고 책임감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줘야 그게 책임감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구체화된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런 고민들까지 나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이런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포인트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본인에 대해서 확실히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답변이 구체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에 대해서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어서 인적성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세븐의 인적성 시험은 이게 비교를 해보자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편인가요? 쉬운 편인가요? 다른 기업에 비하면 좀 쉬운 편이지만 그래도 엄청 쉽지는 또 않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시중에 최소 한 5건 이상 풀어보신다면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일부 구직자분들 중엔 5건도 많은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주변엔 8건, 9건 푼 분들도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 유형에 대한 건 문제 풀이를 반복할수록 충분히 숙지가 되시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인적성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께 좀 팁을 드리자면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정기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문제 푸는 방법이나 유형에 익숙해질 때쯤엔 실제 인적성 시험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모자라고 못 풀었어요라고 좀 한탄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따라서 그런 한탄을 막기 위해서라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로 이제 주말에 주로 진행을 하거나 이뤄지는 게 인적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재서 최소 90분에서 최대 2시간 정도는 쉬지 않고 문제를 반복해서 반복하면 안 되죠. 계속해서 풀어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조금 타 기업에 비해서는 쉬울 수는 있겠지만 결코 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취업의 마지막 관문 면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리아 세븐만의 면접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면접은 롯데그룹사의 면접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 하루에 다 진행이 되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토론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임원 면접 그리고 역량 면접인데요. 물론 순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서를 다 이 순서대로 했다간 저는 집에 다 늦게 가는 경우들이 있겠죠. 순서는 랜덤하게 돌아가는 것이 특징이고요. 네네. 이렇게 랜덤하게 돌아가면 어떤 시험을 먼저 보는 게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를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본인이 그날 컨디션 그리고 본인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역량 면접과 인성 면접 중심, 임원 면접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서기 이제 구조화 면접이라고 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오늘날 묻고 있는 실무진 역량 면접에 가깝습니다. 특정 지원자의 어떤 경험 그리고 입사 이후의 상황 크게 2가지를 놓고 꼬리 질문을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묻는 것들은 크게 4가지인데요. 일단 협업의 가치를 묻는 식입니다. 근데 단순히 협업한 적 있나요라는 경험보다는 협업의 의미를 먼저 물어주고 협업이 어떤 의미입니다라고 답을 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의미를 발현했던 경험이 있느냐 혹은 그러한 생각이 중요함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느냐는 식으로 경험을 묻는 식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창의적인 사고, 발상 혹은 개선적인 사고를 드러냈던 그런 경험을 좀 묻곤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문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했는지 문제 해결에 대한 얘기들을 묻곤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목표 지향적이고 도전적이고 자기 개발에 해당되는 어떤 경험들을 주로 묻곤 합니다. 이상의 4가지 경험들과 4가지 표현들 이런 기준 아래 이야기를 펼쳐주셔야 될 것들에 대한 답들 하다 보면 면접관이 어떤 평가 기준에 맞게 봤을 때 이 경험은 좀 약하다는 표현은 죄송하지만 좀 묻는 의도에는 좀 벗어나는 경험이다라고 판단이 된 면접관들도 계실 겁니다. 그 경우에는 이 경험 말고 다른 경험은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정중하고 편한 분위기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이걸 들으면 굉장히 압박이 느껴집니다. 분명 웃으면서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소위. 그러니까 경험 없나요? 했는데 경험 없어요 라고 답을 하면 이제 좋지 않은 평가가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런 면접을 대비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뭐 제가 야구에 비유하긴 그렇지만 삼진 아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의 면접 답변을 못했다고 해서 그 면접 전체가 망한 건 절대 아닙니다. 한두 번 정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내가 한 번은 실수했구나. 남은 두 번, 세 번 답변 잘하자. 이렇게 좀 마인드 컨트롤 해주시면서 천천히 덤덤하게 경험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면접을 볼 때 면접관분은 절대 왜라는 질문은 잘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6하 원칙 중에 Y를 뺀 5하 원칙 중심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라는 답변을 하는 순간 상대방이 동의하는 꼴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언제 협업을 했나요? 네, 봉사활동 때 협업했습니다. 왜 협업했나요? 라고 하는 순간 협업은 했는데 왜 했냐가 되는 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왜라는 질문이 아닌 나머지 질문 중심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답을 하게 되다 보니 아무래도 나는 답변을 하고 있는데 면접관이 내 얘기에 동의를 안 한다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연습을 적게 하고 가실수록 약간 당황하실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한 7, 8년 전만 해도 면접을 볼 땐 자네는 강점이 뭔가? 자네는 언제 협업을 했나? 그래서 협업이 뭔가? 이렇게 단편적인 질문 안에 답을 하다 보니 당연히 협업을 할 줄 알고 뭐 말을 잘할 줄 알고 기획을 잘할 줄 알고라고 느꼈는데 다 똑같은 얘기하고 다 똑같은 답변하니까 입사 이후에 문제 해결력이 없는 겁니다. 네. 협업을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과거의 경험 혹은 입사 이후의 특정 상황 속에서 과연 그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구조적으로 질문을 나눠서 드리는 걸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면접이 제일 중요하고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임원 면접은 아무래도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임원 면접입니다. 다만 비중이 구조화 면접인 이 실무진 면접이 좀 더 비중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토론 면접의 기출 문제를 토대로 좀 합격 전략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T 기술이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가 있는데요. 상당히 좀 예상이 가능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또 몇 년 후에 벌어질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좀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면접관 두 분의 면접자가 한 4명에서 6명 짝수로 좀 진행이 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면접관분이 막 직접 개입을 하고 뭐 말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좀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토론에 개입을 하기보단 토의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찬반이 있다기보단 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조 발언 아래 진행을 한 다음에 자유 토론 속에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죠. 당연히 겉도는 이야기를 하셔서는 안 되고요. 근데 되게 제가 이제 그동안 무수히 많은 취업 관련 영상들을 지켜보고 또 지켜봤습니다. 이런 방송도 많이 봤는데 되게 이런 토론 면접 얘기를 하면 토론을 뭐 논리 정연하게 뭐 전달을 하세요 뭐 이렇게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사실 그 토론에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있는데요. 당연히 첨언을 해주셔야겠는데 이 첨언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단순히 내가 네. 님 말씀, 뭐 이남규 지원자님 말씀도 맞고요. 네, 한유진 지원자님 말씀도 맞고요. 네, 이렇게 접근하셔서는 곤란합니다. 그 장난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억지로 리액션을 과하게 하는 첨언보단 실제로 그 면접 상황을 둘러보시고 내 상대방의 지원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때 이 얘기가 좀 맞다 싶으면 빨리 이를 구체화한다거나 즉 예시를 한번 들어본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내가 지지하고 있는 그 발언에 반대되는 상황을 역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스마트 시그니처 무인 점포 안에 도둑이 들 소지도 있잖아요. 라고 누가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내가 좀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감에 대한 반대 상황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그냥 너무 낙관해갖고 그렇게 했다간 점포 안에 모든 물건이 다 털릴지도 몰라요. 해킹당해서.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토론에 좀 내 이야기에 살을 좀 붙여주는 게 막연하게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의견에 예시를 깊이 들어준다거나 반대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서 좀 상대방으로 하여금 대화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걸 면접관에게 보여지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임원 면접에 대한 기출 문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직업 선택 기준 그리고 코리아7이 이에 부합하는 이유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평소에 직업 선택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직업 선택 기준을 장만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막연하게 자부심이 있어요 이런 표현은 안 되겠고요. 네. 그거를 모르는 회사가 아닙니다. 서포터즈를 뽑으려는 게 아니라 구성원의 자질이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겸손한 태도라든가 아니면 직업 선택 기준의 하나인 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협업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등등등 내 가치관이 잘 투영될 수 있는 답변이 꼭 나와야겠죠. 네, 마지막으로 또 역량 면접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다양한 일을 동시에 처리했던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좀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질문은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나요? 일단 어제 한 일이 기억이 안 나셔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동시에 처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일단 네네. 입사 이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은 맨 마지막 줌으로 입사 이후엔 이렇게 하겠다 식의 답변을 이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동시에 처리했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살면서 한 번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동시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처리 상황을 내가 나의 강점 혹은 나의 이런 상황 판단으로서 문제를 조리 있게 해결했다라는 나의 강점으로 어필하는 식으로 접근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고 나면 비로소 코리아 세븐의 주요 구성원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럼 마지막으로 코리아 세븐의 입사를 꿈꾸는 구직자분들이 이런 점을 꼭 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한참 면접을 보실 시기일 겁니다. 공채 혹은 이제 인턴 지원하신 분들은 6월 중에 면접이 또 있겠죠. 말씀을 좀 짧게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의 면접은 특히 하루에 벌어지는 회사일수록 평소에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카메라 촬영을 하면 도움이 된다는 말만 믿고 여러분끼리 스터디룸에 앉아서 너 먼저 얘기해. 아니야, 너 먼저 얘기해. 뭐 이러면서 그냥 서로 미루는 그런 동화 같은 어떤 면접 대비는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최대한 좀 적극적이고 좀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가시면서 연습 대비를 평소에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접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또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소식을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섭의 시작 접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발빠르게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뵙는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전라도 광주부터 가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소식 들려주시죠. 네, 첫 번째 전남 나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광주 고용센터 구인 발굴팀에서 발굴한 사업장입니다. 전남 나주시 문곡동에 위치하고 있고 전분 제품 및 당류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팔도입니다. 라면 불량 및 제품 검사 업무를 담당할 식품 분야 단순 종사원 5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이사 학력과 그리고 경력은 무관합니다. 여성 구직자 우대합니다. 급여는 월 280만 원부터 시작하고 면접 후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말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워크넷 구인 광고에 첨부된 입사 지원서 양식 작성하셔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무려 5명을 채용하는 구직건입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취업특강 소식 준비했습니다.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서는 지역 구직자들의 취업을 위해 취업 성공에 필요한 노하우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6월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일자리를 위한 나의 이미지 전략, 6월 18일 창업 준비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생애 주기별 재무설계 등을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광주 고용센터 9층 취업특강실에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을 위한 다양한 취업 특강을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VP 코리아 주식회사입니다. VP 코리아 주식회사는 현대차의 부품이나 기계 등을 설계해서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NVH, 진동 소음 분야 해석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CAE, 진동 소음 분야를 해석을 담당하게 되고요. 지원 자격은 4년제 대졸 이상 기계 또는 자동차 공학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관련 분야를 3년 이상 경력 있으신 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우대하고 있고요. 주 5일 근무입니다.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 4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자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분야 엔지니어 1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한빛텍이라는 기업입니다. 한빛텍은 귀금속 및 액세서리, 도금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분야는 도금 기계 조작을 담당할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고요. 신입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근 거주자와 청년층을 우대합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월 180만 원 내외입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시까지고요. 이력서를 작성하셔서 미리 전화하신 후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학력과 경력 모두 무관한 구직권이니까요. 관련 구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고해 주실 잡정보센터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 어서 오세요. 네. 또 오늘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주말에 비가 조금 내려서 뭐 활동하기 조금 힘들었을 테지만 주말 동안 뭐 하셨나요? 비 오는 날 저는 일을 했어요. 그 마포 문화비축 기지라고 축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일요일엔 또 날씨가 좋더라고요. 네. 쉬는 날이었는데 집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집에서 밖에 안 나오셨나요? 밖에 안 나오고 집에서 리틀 포레스트 혹시 보셨나요? 리틀 포레스트? 그게 뭐죠? 네, 먹방 나오는 영화인데 네. 김태리 씨랑 류준열 씨 나오는 건데 보고서 약간 이번에 개봉을 힐링하는 한 영화인가요? 한 저저번 달인가 저번 달쯤에 개봉했어요. 네, 그리고 앞서 저희가 1부에서 인생 암흑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신세미 캐스터 인생에서 좀 암흑기가 있다면 언제인가요? 아무래도 저도 취업 준비할 때 백수 시절이 좀 제일 암흑기였던 것 같아요. 맨날 면접 보고 나면은 집에서 밤에 막 울기도 하고 친구랑 전화하면서 약간 서러우면서 막 그런 게 나와가지고 지금도 울려? 아니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행복하고요. 그러면 좀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해 나갔나요? 술을 조금 마시거나 의외의 답변이 나네요.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랑 얘기하면서 전화하고 막 이러면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죠? 전화하면서? 그냥 뭐 내가 그렇게 잘못됐나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약간 자책도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시기가. 앞서도 좀 친구에게 공감을 얻는 것도 중요한 방법인 것 같다라고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네. 신세미 캐스터도 좀 친구와 아픔을 좀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뉴스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준비해 오셨나요? 네, 최근 들어서 채용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요. 이런 세태에 맞서서 블라인드 채용 등 공정 채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 중 일부는 제3기관에 시험 출제나 채용을 맡기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많은 구직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도 대비해야 되는 사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채용 비리 때문에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여기에 또 블라인드 채용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됐던 것도 사실인데 그럼 저희가 시작하기 앞서서 대강 블라인드 채용이 좀 얼마만큼 확산이 되었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달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52.7%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취준생 여러분들이 좀 어떤 점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필기 시험의 과목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는 부산환경공단은 필기 시험의 직무직업 기초능력 평가와 전공 평가 시험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필기 시험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공기업 대부분이 자체 시험을 개발하거나 공기업 필기 시험인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를 도입하는 곳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네. 필기 시험의 과목이 바뀌는 장면도 연출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 채용 비리가 금융권에서 정말 여러 곳에서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네. 이 분야로는 변화된 모습이 없나요? 네, 최근 들어 I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이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채용 전 과정을 외주화에 동참을 했습니다. 또한 금융권뿐만 아니라 공사나 공기업 등은 대부분 외부 기관에 의뢰를 맡긴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좀 이 블라인드 채용이 취업 시장에서 가장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블라인드 채용 확산을 두고서 기업과 구직자 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건 좀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채용 기업은요, 직무 능력 위주의 인재를 선발하고 또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선호를 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구직자들의 입장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스펙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인데요. 일부 구직자들은 어렵게 자신이 읽어온 학력이나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스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뭔가 기존에 있던 게 변화될 때는 내부에서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게 사실이기도 한데 어쨌든 기존의 채용 방식에서 이렇게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취준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볼멘 목소리를 내는 거는 당연한 현상으로 보일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희가 이게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생긴 채용이고 어떤 제도이든 간에 초기에는 이런 잡음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새롭게 변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논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익숙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신세미 캐스터 두 번째 뉴스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뉴스는요. 면접 시즌이 다가오면서 구직자들이 면접관들에게 바라는 면접 에티켓에 대해서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떤 면접 에티켓을 구직자분들이 바라고 있는지 바로 좀 알려주시죠. 네, 지난 8일에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560명에게 면접관 행동에 따른 생각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은 면접관에게 바라는 면접 에티켓은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들춰내지 않기로 29.5%나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친절하고 상냥한 말투가 23.9%,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숙지 후 면접에 임하기가 17.9%, 무표정 말고 미소 짓기가 11.4%, 내 순서에 딴짓하지 않고 경청하기가 5.7%를 차지하며 이어졌습니다. 네. 네, 저는 좀 설문조사라고 하길래 이런 질문, 좀 어려운 질문을 해주지 말아주세요라는 답변을 좀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요, 좀 자기소개서를 숙지하고 면접에 임해달라, 미소를 지어달라, 경청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에티켓에 관한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취준생들이 좀 큰 걸 바라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꼭 면접관님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좀 더 알려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이 설문지 조사에서 구직자 10명 중 9명, 92.5% 정도가 면접관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탈락 여부를 직감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92.5%면은 이건 뭐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이 부분은 저희 세 명도 아마 다 면접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길래 구직자분들이 이렇게 느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탈락을 예감하게 한 면접관의 말 중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한 것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갑자기. 네. 이어 대학 시절 또는 공백기 동안 대체 무엇을 하신 건가요가 15.1%, 또 인턴 등 경력은 없으신가요가 12.2%, 네. 다른 분야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가 10.7%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건 좀 누가 들어도 난 오늘 떨어지겠구나라는 거를 직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좀 이 말은 들어도 좀 상처가 될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이 뽑은 행동들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탈락을 예감하게 한 면접관의 행동으로 가장 많이 뽑아주신 답변은 성의 없이 혹은 형식적인 질문을 할 때가 24.1%가 되는데요. 이어서 답변 후 대답이 없거나 무표정일 때 탈락을 예감한다가 15.3%, 다른 지원자보다 내 질문의 양이 적을 때가 12.9%, 답변 후 미묘한 웃음을 지을 때가 12.5%, 답변 후 고개를 갸우뚱했을 때가 10.9% 등이었습니다. 네. 네, 이 모든 행동들을 한다면 100% 탈락일 것 같은데 자, 저는 다 공감이 가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하는데 갑자기 면접관님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뒤로 이렇게 편하게 갑자기 앉으시고는 네. 굉장히 저한테서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으니까 제가 이거 또 어디서 들었는데 소개팅할 때 뭐 적극적인 사람은 앞에서 이렇게 듣고 네, 맞아요. 아닌 사람은 좀 뒤에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면접관 세 분이 동시에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떨어졌거나 했는데 실제로 떨어져서 아마 이런 행동들도 조금 탈락을 점치는 그런 행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유진 아나운서는 다른 그런 행동이 있나요? 저도 좀 면접을 봤을 때 좀 한 번 떨어져 봤는데요. 네. 그때 직감을 했던 게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면접관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갸우뚱. 네,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여기 10.9%. 10.9%나 차지하고 있네요. 갸우뚱 하시면 좀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세미 캐스터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다대다 면접을 봤을 때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많죠. 지금은 네. 괜찮으시죠? 지금은 괜찮고요. 네, 지금 괜찮고 옆에 계시던 다른 면접 보시는 보는 분들이 사람들. 웃으시는 거예요. 제 답변에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매너가 없네요. 그거. 네. 좀 망했구나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 좀 말리기 마련이죠. 네. 이게 이런 행동들은 정말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앞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면은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조금 붙잡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 면접관의 행동이나 반응에 대해서 구직자 절반 이상이 58.9%, 컨디션이나 의욕 등이 좌우될 정도로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신경이 쓰이지만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답해주신 취준생들은 37.3% 정도였고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한 강한 멘탈의 취준생들은 3.8% 정도입니다. 네. 이 3.8% 누군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좀 마지막으로 면접관 행동에 관한 마지막 설문조사가 어떤 게 있나요? 네, 마지막 설문조사는 바로 면접장에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1위를 차지한 답변에 대한 꼬리 질문이 37%가 됐고요. 네. 이어서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가 33%, 압박 질문으로가 20.2% 순으로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옆 지원자에 대한 경쟁심이 7.1%, 또 면접관들의 매서운 눈빛은 2.5% 순이었습니다. 네. 이 외의 답변으로는 일명 꼰대형 면접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 꼰대형 면접이 이거 사람 진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내 대답을 들으려는 의도도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나한테 하는 질문들이 뭐 오늘 넥타이가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세요? 하면은 오늘 마음에 들어서 하고 왔는데 이거를 트집 잡는 것 자체가 나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든 건가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약간 말리는 기분도 들고 하기 때문에 더 긴장하게 되고 힘들어했던 것 같은데 유진 아나운서는 또 그런 행동 같은 게 있었나요? 어떤 행동이요? 상대방이 면접관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더 긴장이 됐다 이런 행동. 저는 좀
표정에 좀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갸우뚱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저도 좀 옆집 아저씨처럼 맞아요. 편안하게 대하게 되는데 진짜 면접관님처럼 막 안경도 딱 쓰시고 딱 볼펜도 딱 들고 있으시고 하면은 좀 그거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신세미 캐스터는 많겠지만 그런 뭐 어떤 면접관들이 이런 행동했을 때 제일 긴장이 많이 됐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말투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말투. 네, 좀 틱틱 맞아요. 내뱉으시는 네,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약간 시비 걸듯이 맞아요. 그럴 때 좀 멘탈이 뭉개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구직자들이 자신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경우도 많은데 이 결과 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떨어진 그런 경우가 더 많았나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을 조사해봤는데요. 탈락을 예감했던 면접의 실제 결과에 대해서 구직자 10명 중 9명이 실제로 불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면접관의 말과 행동들에서 느꼈던 그대로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네. 면접이라는 게 이렇게 좀 취준생들이 스스로 항상 아쉬운 자리로 기억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좀 아쉬운 거는 구직자들의 입장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면접관님들도 지켜야 하는 에티켓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마지막으로 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면접관님들이 어떤 자세를 보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제가 느끼기로는 말을 좀 들어주시려고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면접 보실 때.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목이 슬퍼하시죠? 메이네요. 면접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목이 메이네요. 많이 떨어져 봐가지고. 네. 실제로 목이 메고 좀 당황스러운데 일단 뭐 오늘 굉장히 알찬 뉴스를 전해주셨고 다음 뉴스도 알차기를 바라면서 오늘 소개해 주신 신세미 캐스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상반기 편의점 공채를 위한 알찬 정보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